독일 문제 전문가로 쭉 연구와 활동을 해오신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김택환 교수께서 경제민주화로 부응한 독일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이제 시대의 결핍, 즉 시대 정신이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건 수많은 여론조사와 지난 대권 후보들이 내건 슬로건들입니다. 가장 먼저 경제민주화였습니다. 경제민주화는 크게 5가지입니다. 지역 불균형, 그 다음에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노사관계, 그 다음에 빈부격차, 이 5가지가 우리 사회를 더욱더 양극화의 골로 만들었고, 지난 대선의 모든 후보들은 경제민주화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복지인데, 독일에서는 복지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서 기회가 균등하게 이루어지고 패자가 부활전을 만들어지는 그런 시대, 그런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아까 김종인 박사도 이야기했지만 저성장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특히 젊은 층의 일자리 문제하고 우리 세대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이제 실버 일자리 문제가 가장 사회적 폭탄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지금 한반도가 갖고 있는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이 아직도 살아 숨쉬는 이 긴장의 국면을 어떻게 평화롭게 만들고 향후 통일로 갈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우리한테 주어진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고랬고도 이 네 가지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그럼 한국하고 독일하고 어떤 특수관계가 있는가? 올해가 이제 독일 한독 수교 130주년 되는 날이고, 우리 형님, 누나들이 간원 강부로 간 50주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큰 해안이라고 보는데 20년 전에 오늘날의 삼성이 33배나 크게 된, 그것도 일본 도쿄가 아니고 미국의 뉴욕이 아닌 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했었을까? 삼성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유럽에서 러시아를 빼고 가장 큰 나라가 독일입니다. 인구가 8,200만입니다. 영국, 프랑스만 해도 5천만, 6천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되고 해외 교포까지 독일하고 인구가 똑같습니다. 8,200만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워낙 큰 나라들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유럽에 갖다 놓으면 대한민국이 가장 큰 나라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집단의식, 평등의식이 가장 강한 나라가 독일하고 한국입니다. 우리는 속담에 사촌 땅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강하게 이 평등의식이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골탑이라고 인재부국을 만들어 나갔던 나라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인재부국을 만들어간 나라입니다. 당시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에르하트 총리의 가장 큰 업적이 뭐냐? 아까 김종인 박사가 이야기했던 사회적 시장경제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장과 사회보장을 같이 시작부터 만들어갔던 겁니다. 국민의 모든 자원을 이용했던 건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르하르트가 쓴 책이 모두를 위한 번역이란 책이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 전쟁이 자기네들의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오늘날의 당시 서독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냉전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힌 데가 바로 독일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냉전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독일에서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부 다 봤습니다. 그런데 1950년 갑자기 한반도에 뻥 터진 겁니다. 그러면서 독일인들은 살았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소가 동일하게 전쟁을 두 군데 치를 수 있는 역량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독일은 군수품을 통한 라인강의 기적에 가장 큰 혜택을 받았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독일은 끊임없이 3인당이 집권하면서 대한민국의 DJ, YS를 포함한 많은 민주 인사에 대해서 구속, 석방과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김대중 대통령께서 베를린 선언을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의 기초를 닦았던 것도 이 독일이었던 것입니다.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즉 성장과 이 기회균등이라는 이 분배를 같이 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면서 지금은
유럽에서의 가장 실업률이 낮고 가장 고경제 성장률을 하면서 수출 1등 국가를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사회적 연금으로 내가 보장되는 그런 나라를 이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84년부터 92년까지 독일에서 유학할 당시에 그 통일되는 그 과정을 전체를 다 봤습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총칼보다는 중요한 게 비전과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통일되는 과정에 보여졌습니다. 여기서 보시지만 아시지만 이 독일은 유럽의 27개 나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EU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례없는 실험을 지금 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지금 진행해가고 있는데 EU가 만약에 성공한다면 세계 프로젝트사에서 굉장히 위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원래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이 영국 동양평화론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100년 전에 동아시아의 경제 공동체 단일 통화를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70년 지난 유럽이 그걸 현재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독일과 프랑스가 중심에 서면서 경제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 왔던 거죠. 독일은 지금 65년 동안 8명의 이제 책임 총리제가 있었는데 건국의 아버지 아데나우부터 현재 앙겔라 메르켈까지 이제 각자 자기의 고유한 철학과 자기의 하나의 정치의 스타일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8명이 한국 정치하고 가장 큰 차이가 한 명도 본인 스스로나 자녀나 친인척이 비리에 연루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대한민국 역사는 성공한 역사라고 이야기하지만 대통령 역사는 결코 성공한 역사가 아니라고들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데나우어한테, 그 다음에 콜한테, 그 다음에 빌리 브란트한테 언론인이 마지막 인터뷰에 물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한결같이 용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기. 정치는 위대한 사람은 용기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자기네들은 이 8명이 한 명도 유토피아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이상주의는 절대로 현실주의자가 돼야 된다. 정치는 철저하게 현실의 바닥을 내리고 이 사람들은 일해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이제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덕목은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R&D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켈도 매주 이런 식으로 내각들이 무슨 사안이 생기면 불러서 공부를 합니다. 사회적 시장 경제는 크게 4가지입니다. 독점을 규제하자고 이야기하고 있고 국가가 개입하고 공정하게 소득을 재분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하면 국가가 무조건 개입하고 하게 하고 대표적인 땅, 산림 이런 것들입니다. 4번째로 비정상적인 가격, 카르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걸 이들이 만지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시장 경제의 가장 중요한 게 이 3가지 원칙입니다. 보충의 원칙인데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국가가 도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연대의 원칙입니다.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은 사회가 도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집단이 중심이 아니고 개인이 사람이 중심인 사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바로 사회적 시장 경제의 핵심 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3가지 정책을 정부가 개입을 했던 겁니다. 하나는 질서입니다. 시장 질서를 적극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갔고 두 번째로 그 개별 경제적 주체들이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경제적 성과를 재분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많이 공부한 분들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그런 용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독일의 3인당의 정강정책으로 경제민주화가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이제 보편화된 개념입니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동등한 관계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경제민주화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재적 사회주의와 무차별 자본주의의 제3의 길로서의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면서 자본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본주의의 비인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들을 이제 경제민주화의 가장 목표로 내걸고 1998년도에 베를린 전당대회에서 3인당은 이제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스스로가 완전 고용과 분배 정의를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하나의 새로운 경제 정의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빌리 브란트는 이걸 가지고 더 많은 민주주의라고 외쳐댔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독일 땅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참여와 사회 보장 제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전후 경제 민주화를 위한 법률들을 계속 만들어 갑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노동자와 사주가 동일한 권리라는 노사 공동결정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모든 결정권을 같이 결정하게 되고 투명하게 경영해야 되고 모든 정보를 노조한테 이제 제공하게 되는 이런 만들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경제 정책을 하는데 노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정치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정치에 대한 참여와 민주주의, 산업계 측면, 마지막으로 개별 기업과 경영에 대해서 바로 이 노사가 동등하게 하면서 정부가 만든 수없는 위원회에 노동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정책을 어떻게 펴갈 것인가. 우리도 정부 단위 추진을 하는데 거의 이 부분에도 이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사 공동 결정법을 통해서 노동 기업에 대해서 노사가 동등하게 해결해가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근데 경제 민주화를 따졌을 때 독일은 아까도 했지만 사회적 연방 국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균형 발전입니다. 균형 발전인데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정치 제도하고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제 독일은 중앙 정당이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지역 정당이 모든 공천권과 모든 비례대표의 공천권을 지역 정당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정당은 진성 당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삼인당만 해도 60만, 매달 돈을 내고 참여하는 사람이 60만이고 기민당이 60만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공천은 그 모든 지역 풀뿌리 정당에서 하고 중앙당은 단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승인만 해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차이가 헌법에 모든 중앙 공무원들, 상원부터 시작해서 중앙 공무원들 지역 할당제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서울로 올라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 공무원들이 지역 할당제로 해서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뤘고, 근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시도를 했었죠. 독일에 좀 영향을 받으셔서 공기업을 이제 지역으로 보냈는데 독일은 국가기관을 헌법재판소, 대법원, 그 다음에 중앙은행, 그 다음에 KBS, MBC 이런 데까지도 저는 지방에 그야말로 부산, 강주, 그 다음에 전주 이렇게 해서 골고루 이제 발전을 하는 게 이걸로 이제 헌법으로 재정균형제도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관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독일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데가 중소기업입니다. 99%가. 근데 그 중에 이제 R&D 비용을 우리는 거의 대기업한테 갑니다. 이때까지 다 대기업한테 가는데 독일은 전부 중소기업한테 갑니다. 대기업은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국제 경쟁을 하지 정부한테 기대지 말아라.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없는 이제 이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데 노동자 골목 상권을 위해서 당연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계가 풍성하게 가도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 경제 민주화 중 가장 중요한 게 기회균 등 공평한 교육입니다. 독일에는 대학 입시 지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금도 없습니다. 사교육도 없습니다. 학교 폭력도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등록금이 없을 뿐만 아니고 내가 중산층 이하하고 대학을 가면 바펙 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보조금인데 한 달에 700유로 100만 원까지 줍니다. 그리고 내가 받고 졸업해서 취업만 되면 50%만 갚으면 됩니다. 무이자입니다. 그 다음에 성적이 20% 될 경우 20%만 갚게 되는 이런 식으로 사회보장국가에서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다든지 돈이 없어 교육을 못하는 그런 나라는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여야가 합의했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갔던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작년에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거의 1000개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세계에서 협동조합법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 나라도 독일입니다. 이 독일이 이제 지금 국민 경제의 7%를 협동조합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또 이 전체에 여기에 일하는 이 근로자 수가 10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한국의 작년에 노동조합법 기본법을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었을 때 독일하고 가장 큰 차이는 우리는 정부가 아주 또 컨트롤을 합니다. 근데 독일은 그걸 완전히 민간 섹터에 넘겼습니다. 협회를 만들어서 그 협회가 이제 자율적으로 2년마다 규제하고 바로 하는 그런 시민사회 영역을 맡긴 거죠. 또 하나의 중요한 거는 금융을 해준 겁니다. 우리는 금융을 안 한 겁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우리만큼 협동조합이 발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아시지만 우리 어렸을 때 두레, 개 이게 다 협동조합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권위주의 정부를 거치면서 이게 전부 다 이 제도가 중앙 통제적으로 다 갔죠. 그런데 지금은 다시 이걸 돌려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한국한테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회보장제도인데 의료보험, 재해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간병보험, 보험이 5개 잘 돼 있고 사회보상, 그 다음에 사회지원, 그 다음에 기초보장, 구직자 기초보장, 사회부조까지 이런 것까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중요한 건 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선이 아닙니다. 하나의 연대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은 경쟁력에 의해서 국가가 막바로 파산시킵니다. 파산시키는데 대신에 실업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철저하게 책임을 지고 3년 동안 70%를 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가 다 되게 하고 해서 3년 내에 새로운 직장을 갈 수 있도록 교육과 재교육을 국가가 이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제도가 뭐냐? 그 유명한 독일의 12권 사회법전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나.
앞으로 이제 12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첫째가 뭐냐? 사회법전 일반법이고 구직자를 위한 기본보장법. 그 다음 일자리 장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안 일반규정, 건강보험, 연금보험, 재보험,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행정절차, 정보보호, 그 다음에 간병, 사회부조.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제 이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사회적 시장 경제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통한 이러한 12개의 법전 체계를 만들었던 겁니다. 독일하고 한국하고 개인 조세 부담률은 3%밖에 차이 안 납니다. 대신에 국민 부담률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게 이제 차이가 한 9% 정도 차이 나는데 연금제도입니다. 독일은 누구가 먼저 연금제도를 시작했는지 아시죠? 비스마르크가 한 겁니다. 보수주의자가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노동자를 위해서 먼저 연금제도를 실시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열심히 산업 노동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연금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사회적 폭탄으로 안 가야 됩니다. 이미 이제 폭탄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가실에 대한 분배를 한번 조정하는 이런 시기가 저는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지만 사회보장제도가 너무 발전할 경우 뭡니까? 이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슈레더 정권이 한 하르츠 2010 아젠다 20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업을 만들어 갔습니다. 다양한 자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이제 만들어 갔던 게 이들의 이제 특징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지만 고용이 늘어나고 있고 실업률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이제 트렌드를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떤 정치인을 필요하고 있느냐 하면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만 지금 독일은 유럽은 항상 이제 한 명이 외치를 했다면 그 외치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국가의 살림살이를 정치인이 맡아서 했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경제부총리 모든 관료들이 합니다. 관료가 누굽니까? 막스 베버가 이야기한 뭐가 없는 집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독일은 아데나우가 건국을 하고 외교 조치를 외치를 만들어 갔다면 경제대통령은 에르하르트였습니다. 그 경제부 장관을 하고 다음에 총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빌리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했다면 다음에 누가 합니까? 슈미트가 재무부 장관을 하고 그 다음에 총리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곳간의 살림살이를 정치인들이 후계자들이 제대로 파악해서 이 살림살이의 돈을 이게 이제 토목으로 가는지 뭘로 가는지를 확실하게 살림을 챙겼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토니 블레어가 정권을 잡고 누구 잡았습니까? 재무장관이 고든 브라운이 잡았던 거고 프랑스에도 그 유명한 드골이 잡았을 때 누가 잡았습니까? 지스카르 댕스텐이 잡았던.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을 하면서 국민의 부를 제대로 이제 돌렸던 그런 정치를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 그다음에 다음 정치에서는 여러분들 중에 다음에 경제부총리가 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이런 시대를 맞기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